아빠, 오늘은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김포공항 주차장이었습니다. 부산 출장을 떠나는 아내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10살 아들 하유리가 제 팔을 움켜쥐었죠. 그 눈빛은 장난도 상상도 아니었어요. 저는 AI 안전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연구원입니다. 순간 계산했죠. 아들을 믿고 틀릴 확률과 믿지 않고 틀릴 확률.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믿기로 했어요.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던 밤 11시, 번호판을 가린 검은 승합차가 나타났습니다. 두 남자가 열쇠로 집에 들어갔어요. 곧 휘발유 냄새, 그리고 다발성 화염. 제 집이 불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사고가 아니라 계획이었다는 걸요. 과연 누가, 왜 저와 제 아들을 죽이려 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 게이트 앞은 평일 아침치곤 제법 붐볐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캐리어 끄는 소리와 안내 방송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아내 수진의 가방을 들어주며 옆에 서 있었어요. 하유리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가만히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산 날씨 춥다던데 패딩 챙겼어? 제가 물었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다 챙겼어. 걱정 마. 외국계 IT 컨설팅사 팀장인 아내는 언제나 그랬어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빈틈없이 일정을 소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색 슬랙스, 정돈된 헤어스타일까지 누가 봐도 커리어 우먼다운 모습이었죠. 이틀이면 돌아오지? 응. 금요일 저녁엔 집에 있을 거야. 수지는 하유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하유라, 엄마 없는 동안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알았지? 하유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원래 말이 적은 아이였어요. 또래보다 조용하고 관찰하는 걸 좋아했죠.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전화할게. 수진이 손을 흔들며 보안 검색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와 하유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죠.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진 그랬어요. 집으로 가는 길, 하유리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는 표정이었죠. 저는 백미러로 아들의 얼굴을 힐끗 봤어요. 하유라, 괜찮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저는 그러려니 했죠. 아이도 엄마가 출장 가면 좀 쓸쓸할 수 있으니까요.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하유리가 갑자기 제 팔을 움켜쥐었어요. 힘이 제법 세게 들어갔습니다. 아빠, 응? 왜? 오늘은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순간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살짝 덜컹거렸죠. 저는 고개를 돌려 하유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뭐라고?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하유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눈을 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장난치는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느낌이에요.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의 직감이라는 게 있긴 하죠. 하지만 그걸 믿고 집에 안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유라, 아빠 오늘 회사 가야 해. 그리고 너도 학교 가야 하잖아. 학교는 안 가도 돼요. 그냥 오늘 하루만요. 제발. 하유리의 손이 더 세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죠. 왜 그래? 뭐 본 거 있어?
하유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입을 열 때까지요. 저 요즘 이상한 거 많이 봤어요. 이상한 거? 지난주부터요. 집 앞에 검은 차가 계속 서 있었어요. 3번이나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검은 차? 그런 거 본 적 없는데요. 그게 언제였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요. 밤에요. 아빠는 회사 야근하고 늦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못 보셨을 거예요. 밤에 차 한 대 서 있는 게 뭐가 이상해? 그냥 동네 사람 차일 수도 있잖아. 하유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같은 차였어요. 검은색 승합차. 번호판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안에 사람이 타 있었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또 뭐 봤어? 엄마가 새벽에 베란다에서 전화했어요. 전화? 네. 이틀 전이요. 새벽 2시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베란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틈으로 봤어요. 하유리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누구한테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목요일 밤에 하라고. 열쇠는 화분 밑에 있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목요일 밤?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열쇠? 우리 집 현관 앞 화분 밑엔 예비 열쇠가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가끔 열쇠를 두고 나갈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둔 거였죠. 정말이야? 네, 저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엄마가 출장 간다고 하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내가 새벽에 누구한테 전화를 했다? 목요일 밤에 뭘 하라고 했다? 그게 대체 무슨 뜻이죠? 저는 AI 자율주행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제 일은 확률을 계산하고 위험을 예측하고 안전을 설계하는 거예요. 감정보다는 논리로 판단하는데 익숙하죠.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계산했습니다. 하유리의 말을 믿고 집에 안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긴 확률. 하유리의 말을 무시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 확률. 두 경우를 비교했을 때 손실이 큰 쪽은 분명했습니다. 후자였어요. 만약 정말로 위험이 있다면 저와 하유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요.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믿는다. 저는 차를 천천히 앞으로 몰았습니다. 집 앞을 지나쳐서 2블록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작은 편의점 앞 공터에 차를 세웠죠. 아빠 믿어주는 거예요? 하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믿어. 정말요? 그래. 내가 거짓말할 애 아니잖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하유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아이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여기서 기다려보자. 밤까지. 네. 저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겨서 오늘 재택 근무를 하겠다고 했죠. 팀장은 흔쾌히 허락했어요. 하율이 학교에도 연락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결석한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참 천천히 흘렀어요.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우유를 사다가 차 안에서 먹었죠. 하유리는 별로 먹지 않았어요. 계속 불안해 보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제가 말했어요. 하유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저는 집 쪽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녁 7시쯤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닐까? 하유리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그런데도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아이를 믿기로 했으니까요. 밤 9시가 넘어갔습니다. 하유리는 뒷좌석에서 졸고 있었어요. 저는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끔 차 한두 대가 지나갈 뿐이었죠. 그리고 밤 11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저희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어요. 검은 테이프로 번호를 덮어놓은 거였죠. 저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였습니다. 한 명은 손에 큰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뒷좌석을 돌아봤어요. 하유리가 깨어나 있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쉿, 조용히 해. 저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두 남자는 저희 집 현관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열쇠였어요. 예비 열쇠를 꺼낸 거였습니다. 남자들은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일이 번호를 눌렀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기 전에 집안에서 빛이 번쩍였습니다. 불이었어요. 주황빛 화염이 거실 창문을 통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불길이 커튼을 타고 번져 올라갔죠. 연기가 창문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안 돼. 하유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안았어요. 괜찮아. 우리 안에 없잖아. 괜찮아.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제 집이 불타고 있었거든요. 검은 승합차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112를 눌렀습니다. 신고 전화였죠. 여보세요. 화재 신고합니다. 주소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위치를 알려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하유리도 따라 내렸습니다. 불길은 이미 2층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죠. 옆집 사람들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골목을 비췄죠. 저는 하유리를 꽉 안았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흐느끼고 있었어요. 말했잖아요. 그래. 내가 맞았어. 내가 우리를 살렸어. 하유리의 작은 어깨가 덜덜 떨렸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어요. 분노와 공포,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 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안에 있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소방차 3대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호스를 끌어당겼어요. 물줄기가 불길을 향해 쏟아졌죠. 하지만 불은 이미 집 전체를 집어삼킨 뒤였습니다. 2층 지붕까지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하유리를 안은 채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차도 2대 도착했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왔죠. 혹시 이 집 주인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경찰관은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화재 당시 어디 계셨습니까? 저기 편의점 앞 공터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의아하다는 표정이었죠.
왜 집에 안 계셨습니까? 저는 하유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제 품에 파묻혀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0살 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차 안에서 기다렸다고요? 믿을까요? 아들이 이상한 걸 봤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거죠? 검은 승합차가 며칠 전부터 집 앞에 서 있었대요. 그리고 오늘 집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하유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믿으신 겁니까? 네. 다행이네요. 아드님이 생명의 은인이시겠습니다. 경찰관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이런 짓을 할 만한 사람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한? 저는 회사 다니는 평범한 연구원이에요. 누구한테 미움받을 이유가 없었죠. 모르겠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내랑 아들, 셋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분은 어디 계십니까? 부산 출장 갔어요. 오늘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락해 보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이 걱정하실 테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입니다.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메시지 남겨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죠. 이상했어요. 수지는 평소에 전화를 잘 받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제 전화는 거의 바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3번이나 안 받다니요. 안 받으시네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 중이거나 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나중에 다시 연락해 보세요. 경찰관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는 소방서에서 하겠지만 방화 가능성이 있으니 저희도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경찰관이 돌아서서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소방관들은 여전히 불을 끄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은 거의 다 타버렸거든요. 검게 그을린 벽, 무너진 지붕, 깨진 유리창. 그게 전부였어요. 하유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빠, 우리 집이 없어졌어요. 응, 그렇네. 어떡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하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살았다는 게 다행이었죠.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일단 어딘가에서 자야겠지. 호텔이라도 가자. 네. 저는 하유리의 손을 잡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백미러로 불타는 집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죠. 차를 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왜? 저한테 원한이 있는 사람은 정말 없었어요. 회사 동료들과도 사이가 좋았고 이웃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유리가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수진이 새벽에 전화하면서 한 말. 목요일 밤에 하라고. 열쇠는 화분 밑에 있다고. 설마요. 설마 수진이?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아내가 왜 저와 아들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의심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간단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죠. 하유리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씻고 자야지. 제가 말했어요. 하유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욕실로 들어가더니 오래 나오지 않았어요.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밤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어? 무슨 일 있어?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진아, 집에 불이 났어. 뭐? 집이 불탔어. 전소됐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수진이 물었죠. 너희는 괜찮아? 응. 우리 집에 없었어. 그래서 살았어. 어디 있었는데? 차 안에 있었어. 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유리가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 뭐라고? 하유리가 이상한 걸 봤대. 검은 승합차가 며칠 동안 집 앞에 서 있었다고. 그래서 오늘 집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어. 그래서 차에서 기다렸는데 정말로 불이 났어.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그래서 너희 둘 다 무사한 거야? 응.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안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호텔이야. 일단 여기서 자려고. 알았어.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갈게. 회의 취소하고 갈게. 응, 고마워.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하율이 괜찮아? 응. 충격받긴 했는데 괜찮을 거야. 그래. 내일 보자. 사랑해. 나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의 반응이요. 집이 불탔다는데 너무 침착했어요. 물론 원래 침착한 사람이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놀라거나 당황할 법한데요. 아니에요. 제가 예민해진 거겠죠. 오늘 일 때문에요. 하유리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전화 왔어? 응. 내일 아침에 올라온대. 그래요. 하유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도 옆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응? 제가 말한 거 믿어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내가 우리를 살렸잖아. 근데 무서워요. 뭐가?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모르겠어. 근데 경찰이 조사할 거야. 범인을 꼭 잡을 거야. 정말요? 그럼 걱정하지 마. 하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오늘 일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검은 승합차, 마스크를 쓴 남자들, 화염, 연기.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호텔로 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죠. 캐리어를 끌고요. 여보. 수진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저도 아내를 안았어요. 수진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정말. 응. 우리 괜찮아. 수진은 하유리를 보더니 달려가서 안았어요. 하유라, 엄마 미안해. 엄마가 없을 때 이런 일이 생겨서. 괜찮아요. 하유리는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뭔가 불편해 보였죠.
집은 어떻게 된 거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요. 검은 승합차, 마스크 쓴 남자들, 방화. 수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화라고? 누가? 모르겠어. 경찰이 수사 중이야. 원한 관계 있는 사람 없어? 없어. 전혀.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보험은 드러났지? 응. 화재보험 있어. 근데 방화면 보험 처리가 복잡할 거야. 그래도 다행이네. 최소한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수진의 반응이 왠지 이상했거든요. 집이 불탔는데 너무 차분해요.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일단 경찰서 가봐야 해. 진술해야 한대. 그래. 같이 가자. 저희는 호텔을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유리도 함께였어요.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강도연 씨 맞으십니까? 네. 저는 정우석 형사입니다. 어제 화재 사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는 저희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거기서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밤 11시경 귀댁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서 조사 결과 방화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휘발유 흔적이 발견됐거든요. 네, 저도 냄새를 맡았습니다. 목격하신 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본 걸 자세히 설명했어요. 검은 승합차, 번호판을 가린 것, 2명의 남자, 열쇠로 문을 연 것, 화염. 형사는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승합차 차종은 기억하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두웠거든요. 그냥 검은색 승합차였어요. 알겠습니다.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사는 수진을 봤어요. 부인께서는 당시 부산 출장 중이셨다고요? 네. 증빙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비행기 티켓이랑 호텔 예약 확인증 있어요. 수진은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형사는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원한 관계 있는 사람 생각나십니까? 2분 다요. 저와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려운 사건이네요. 무작위 범죄일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바람이 불었죠. 이제 어떡하지?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였어요. 일단 임대 아파트라도 구해야겠지. 집 다시 지을 때까지는. 그래야겠네. 저희는 차에 탔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났습니다. 수진의 차요. 공항 장기 주차장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여보, 차 가져와야 하지 않아? 차? 공항에 두고 온 거.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아, 맞다. 나중에 가져올게. 지금 가자. 어차피 갈 데도 없잖아. 그래, 그러자. 저희는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장기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수진의 차는 2층에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 수진이 말했어요. 차 키를 꺼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끌리듯 차 안을 들여다봤어요. 조수석, 뒷좌석.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브 박스가 살짝 열려 있었어요. 잠깐만. 저는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글로브 박스를 열었어요. 그 안에 휴대폰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의 폰이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 보는 폰이었죠. 대포폰이었습니다.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글로브 박스 안에 놓인 낯선 휴대폰을 바라보며 숨이 막혔어요.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쌓인 싸구려 폰이었습니다. 수진의 폰이 아니었죠. 뭐 하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밖에서요. 저는 재빨리 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글로브 박스를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차 상태 확인하는 거. 그래. 수진이 의심스럽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차에서 내렸어요. 배터리 방전될까봐. 괜찮은 것 같은데? 응, 괜찮을 거야.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주머니 속 폰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들킬까봐 불안했죠. 그럼 이 차 가지고 갈래? 나는 우리 차 몰고 갈게. 그래. 그러자. 수지는 자기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와 하유리는 제 차로 갔어요. 시동을 걸면서 백미러로 수진을 봤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저는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차가 뒤따라왔어요.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저는 주머니 속 폰을 만져봤습니다. 이게 뭘까요? 왜 수진의 차에 이런 게 있는 걸까요? 아빠 괜찮아요? 하유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해서 그래. 걱정 마. 하유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일단 호텔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에 묵었던 곳이요. 다시 체크인을 했죠. 방이 2개 필요했습니다. 저와 하유리가 쓸 방 하나, 수진이 쓸 방 하나요. 오늘도 여기서 자야 하나?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은 내일 부동산 알아봐야지. 그래. 수진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잠은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하유리는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욕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화면을 켰죠. 비밀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냥 켜졌어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가장 최근 통화는 이틀 전 새벽 2시였습니다. 하유리가 말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저는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삭제되지 않은 메시지들이 있었죠. 목요일 밤 11시. 확실하지? 확실해. 그때 집에 아무도 없을 거야. 성금 5천은 받았어. 일 끝나면 나머지 5천. 알았어. 깔끔하게 처리할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5천만 원. 성금과 잔금. 목요일 밤 11시.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아내가 저와 하유리를 죽이려고 한 거였습니다. 저는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15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요. 아이를 낳고 키운 여자가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저는 폰을 계속 뒤졌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몇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근육질 몸에 탱크톱을 입고 있었죠. 헬스장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수진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호텔 로비에서 둘이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바람을 피웠구나. 저 남자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구나. 저는 폰을 껐습니다.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욕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보였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뺨을 때렸어요.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진정하세요, 강도연. 진정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AI 연구원이에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죠.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증거가 있어요. 대포폰, 문자 내용, 사진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수지는 변명할 거예요. 모르는 폰이라고, 누가 자기 차에 넣어둔 거라고 말할 겁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하유리는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뭘 해야 할까요? 경찰에 바로 가야 할까요? 아니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해요.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셨던 한예림 변호사님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혹시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한예림 변호사한테 연락해라. 냉철하고 전략적인 사람이야. 믿을만해.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오래전에 저장해둔 번호였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차분한 여성 목소리였습니다. 60대 초반쯤 되는 목소리였어요. 한예림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 강도연이라고 합니다. 강철수 선생님 아들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도연 씨. 오랜만이군요.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라서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와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좀 길었어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하유리의 경고, 방화, 그리고 오늘 발견한 대포폰과 문자 내용까지요. 한예림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았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물었죠. 그 폰을 부인이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몰래 가져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네. 지금 경찰에는 신고하지 마세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요? 보험 증권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부인 명의로 된 생명보험이 있는지요. 그리고 현금 인출 내역, 통장 거래 내역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연 씨. 네. 부인 앞에서 절대 티내지 마세요. 평소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곧 문자가 왔어요. 강남의 한 빌딩 주소였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차들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하유리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어요.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하유리를 깨웠습니다.
하율아, 일어나야지.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 너는 엄마 방에 가서 있어. 어디 가는데요? 일 좀 보러. 금방 올게. 하율이는 졸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수진의 방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노크를 했죠. 여보,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왔어요. 아직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왜? 나 회사 잠깐 다녀올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지금 집도 불타고 이런 상황에? 응. 중요한 미팅이 있어. 미룰 수가 없어. 수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율이 좀 봐줘.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지 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처럼 행동하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어요. 강남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8시 정각에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30층짜리 고층 건물이었어요. 25층에 법무법인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깔끔한 로비가 보였어요. 리셉션 데스크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강도연입니다. 한예림 변호사님과 약속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성은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끝에 있는 방이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여성 한 분이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도연 씨, 앉으세요. 한예림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철수 선생님 아들이니까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거든요. 도연 씨를 잘 챙겨달라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어젯밤에 말씀하신 내용 정리해 왔습니다. 한예림 변호사는 노트북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제가 말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대포폰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인이 발뺌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최근에 생명보험 가입하거나 증액한 적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은 아내가 다 관리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조회해 보겠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서명했어요. 그리고 부인명의 통장 거래 내역도 필요합니다. 그건 어떻게? 공동명의 계좌 있습니까? 네. 생활비 통장이 공동명의입니다. 그럼 그 통장부터 확인해 보죠. 저는 핸드폰으로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최근 2주일 전에 5천만 원이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5천만 원이 나갔네요. 변호사가 화면을 봤습니다. 언제죠? 2주일 전이요. 대포폰 문자에 나온 성금과 일치하네요. 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 계좌 정보 확인 가능합니까? 저는 거래 내역을 클릭했어요. 받는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문상철이라고 나오네요. 문상철. 변호사는 메모했습니다. 이 사람이 방화범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겠죠. 좋습니다. 이제 증거가 좀 모이고 있네요. 대포폰, 현금 인출, 그리고 수취인 정보까지.
변호사는 노트북에 뭔가를 타이핑했습니다. 제가 사설 탐정을 고용하겠습니다. 부인의 동선을 추적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설 탐정요? 네. 법적 증거로 쓸 수 있게 사진과 영상을 확보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동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부인이 눈치채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절대 혼자 대면하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죠. 그때까지 증거를 충분히 모으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철수 선생님 아드님이니까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요. 일주일 동안 수진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모른 척 하면서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해야 합니다. 하유리를 위해서라도요. 시동을 걸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죠. 왔어? 응.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팅 잘 됐어? 응. 괜찮았어. 다행이네. 수진도 웃었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미소 뒤에 뭐가 숨어 있을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가장 긴 일주일이었어요. 매일 아침 수진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고 저녁엔 하유리와 셋이서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가족처럼요. 하지만 제 안은 불타고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숨 쉴 때마다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걸 숨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수지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웃고 요리하고 하유리를 돌봤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가끔 제가 쳐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죠.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 그냥. 그럴 때마다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거든요. 호텔 생활도 이제 일주일째였습니다. 저희는 작은 원룸형 아파트를 얻었어요. 임시 거처였죠. 가구도 최소한만 들여놨습니다. 어차피 오래 있을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사한 다음 날 한예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 씨, 내일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합니다. 증거 자료가 준비됐습니다.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야위어 있었어요. 2주일 만에 몇 킬로그램 빠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한예린 변호사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파일을 밀어줬어요. 일주일 동안 조사한 내용입니다. 파일을 열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수진의 사진이었어요. 한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죠. 헬스장 앞에서, 카페에서, 호텔 로비에서, 대포폰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박태경입니다. 35세 헬스 트레이너예요. 부인과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넘겼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증거는 충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변호사가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험상궂은 얼굴이었죠. 문상철입니다. 전과 팔범이에요. 폭행, 공갈, 방화 전과가 있습니다.
방화요? 네. 10년 전에 돈을 받고 가게를 태운 적이 있습니다. 징역 5년 살고 나왔어요. 저는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저희 집을 태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군요. 그리고 이 사람. 세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오진호. 문상철의 공범입니다. 역시 방화 전과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은행 거래 내역을 꺼냈습니다. 부인 명의로 5천만 원이 문상철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2주일 전이죠. 그리고 방화 사건 다음 날 문상철 계좌에서 2,500만 원이 오진호에게 송금됐습니다. 성금과 분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변호사가 보험 증권을 꺼냈습니다. 부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입니다. 피보험자는 도연 씨와 하율 군이에요. 제가 증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피보험자 강도현, 보험금 30억 원, 피보험자 강하율, 보험금 5억 원, 수익자 이수진, 총 35억 원이었습니다. 언제 가입한 겁니까? 8개월 전입니다. 부인이 혼자 가입했어요. 도연 씨는 서명만 하셨죠?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아요. 수진이 보험 서류를 가져와서 서명해달라고 했었어요. 노후 대비용이라고 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서명했습니다. 네, 서명했습니다. 부인은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8개월 전부터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8개월 전이면 그때 이미 저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 설계도였어요. 부인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됐습니다. 사설 탐정이 확보한 겁니다. 설계도에는 빨간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스배관, 보일러실, 그리고 현관 위치였죠. 방화 지점을 미리 표시해 둔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인가요? 충분합니다. 살인 예비, 방화,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찰에 가야 하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왜요? 자백을 받아야 합니다. 자백요? 네.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백이 있으면 더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도연 씨도 직접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아요. 직접 듣고 싶었어요. 수진의 입에서 직접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함정 수사를 합니다. 함정 수사요? 네. 공공장소에서 부인과 대면하는 겁니다. 도연 씨가 증거를 제시하면서 압박하면 부인은 무너질 겁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장소는 사람이 많은 카페가 좋겠습니다. 이태원이나 홍대 쪽으로요. 그리고 경찰을 잠복시켜야 합니다. 경찰을요? 네. 정우석 형사와 이미 협의했습니다.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 연락하셨어요? 물론입니다.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이틀 후 목요일 오후 3시 이태원 메인 거리에 있는 카페로 부인을 불러내세요. 무슨 명목으로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세요. 집 재건축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한다든지요. 알겠습니다. 카페 안에는 경찰 2명이 잠복해 있을 겁니다. 일반 손님처럼요. 그리고 저도 옆 테이블에 앉아 있겠습니다. 녹음은요? 당연히 해야죠. 도연 씨 옷에 소형 녹음기를 달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랍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단추만 한 크기였어요. 이걸 셔츠 안쪽에 달면 됩니다. 음질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그 기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아니,
제 마음이 무거웠던 거겠죠. 대화는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나요? 먼저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세요. 대포폰, 보험증권, 거래 내역, 설계도. 그러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왜 이랬냐고. 그럼 자백할까요? 압박이 커지면 무너집니다. 사람은 증거 앞에서 약해지거든요. 특히 배우자 앞에서는요. 변호사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 감정적으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합니다. 하율 군을 위해서라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습해 볼까요? 연습요? 네. 제가 부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리허설을 해봅시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증거를 꺼내보세요. 저는 파일에서 대포폰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 됩니다. 더 강하게. 확신에 차서 말하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차에서 나온 거야.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이 문자들 목요일 밤 11시 5천만 원.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더 압박하세요. 증거를 계속 쌓으세요. 저는 보험증권을 꺼냈습니다. 35억. 나랑 하율이 죽으면 당신이 받는 돈이야. 맞지? 좋아요. 목소리 톤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 우리 집 가스배관에 표시해 둔 거야. 왜? 효율적으로 태우려고? 변호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면서 압박하세요. 부인은 무너질 겁니다. 그 다음엔요? 자백이 나오는 순간 경찰이 신분을 밝히고 체포합니다. 도연 씨는 자리를 뜨세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후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힘드시겠지만 이게 마지막입니다. 끝내시면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습니다. 이틀 후면 끝이에요. 수진과의 15년이 끝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하율이가 달려왔어요. 아빠. 그래, 아빠 왔어. 하율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제 목에 팔을 감았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일 좀 보러.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왔어? 저녁 거의 다 됐어. 응. 저는 하율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죠. 수진이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어요. 밥 먹자. 응.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밥을 퍼줬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네. 회사 일 힘들어? 응. 좀. 요즘 집일로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아. 미안해.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이 저를 죽이려고 했던 손이에요. 5천만 원을 건네고 설계도를 그린 손이죠. 괜찮아.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수지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입에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삼켰습니다. 아빠 안 먹어요? 하율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먹어. 맛있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도와줬어요. 여보. 응? 목요일에 시간 돼? 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목요일? 왜?
집 재건축 관련해서 보험사 사람이랑 만나야 해. 같이 가야 한대. 무슨 서류? 배상금 관련 서류래. 같이 서명해야 한대. 그래. 몇 시에? 오후 3시. 이태원에서 만나자고 했어. 알았어. 갈게. 고마워.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켰어요. 아무 프로그램이나 틀어놨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목요일 시나리오만 계속 재생됐습니다. 카페, 증거, 대면, 자백, 체포. 이틀 후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끝날 수 있을까요? 정말로요?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방 안은 차가웠어요.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 5시쯤 일어났죠. 욕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밑이 퀭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요. 오늘이에요. 오늘 모든 게 끝납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지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하율이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6시, 9시간 후면 카페에서 수진과 마주 앉게 됩니다. 한예림 변호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녹음기 설치하고 최종 점검하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8시가 되자 수진이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죠. 일찍 일어났네? 응. 잠이 안 와서. 오늘 그 미팅 때문에 긴장되나 봐? 좀. 수지는 커피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별거 아닐 거야. 서류 몇 장 서명하면 끝이잖아. 그렇겠지.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어요. 9시 반,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먼저 갔다가 올게. 2시 반에 카페에서 만나자.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수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죠. 시동을 걸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10시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한예림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군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 단추만 한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셔츠 안쪽에 달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변호사가 제 셔츠 단추 사이에 녹음기를 고정시켰어요. 겉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테스트해 볼까요? 변호사가 수신기를 켰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테스트 중입니다. 수신기에서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완벽하네요. 이제 최종 점검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체크리스트였어요. 첫째, 증거 서류는 챙기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대포폰 사진, 보험 증권, 거래 내역, 설계도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좋습니다. 둘째, 대화 시나리오는 숙지하셨죠? 네.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면서 압박하세요.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셋째, 경찰 배치는 완료됐습니다. 정우석 형사와 동료 1명이 카페 안에 잠복해 있을 겁니다. 일반 손님처럼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노트북 펼쳐놓고 일하는 척하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넷째, 저는 부인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겠습니다.
책을 읽는 척 하면서요. 변호사는 체크리스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백이 나오는 순간 경찰이 움직입니다. 그때 도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더 이상 부인과 대화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가시죠.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으세요. 구석 자리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태원으로 향했어요. 카페는 메인 거리 중심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죠. 2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창가 쪽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아있는 두 남자가 보였어요. 정우석 형사와 동료였겠죠. 저는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벽을 등지고 앉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자리에 앉아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였어요. 웨이터가 가져다 줬죠.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2시 45분. 15분 후면 수진이 도착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예린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저를 힐끗 보더니 뒤쪽 테이블로 갔습니다.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죠. 2시 50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죠.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가와서 맞은편에 앉았어요. 늦었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다행이다. 길이 좀 막히더라. 수진은 코트를 벗어서 옆에 두었습니다. 메뉴를 봤어요. 나도 커피 마셔야겠다.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나도 그거. 수진이 웨이터를 불러서 주문했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수진은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사람은 언제 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안 와. 응? 무슨 소리야? 보험사 사람 같은 거 없어.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왜 나를 여기로 부른 거야?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대포폰 사진을 꺼내서 수진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뭐야? 수진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당신 차 글로브 박스에서 나온 거야. 대포폰이지? 나 모르는 건데. 거짓말하지 마. 문자 내용 다 봤어. 저는 문자 내용을 인쇄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수진 앞에 놓았죠. 목요일 밤 11시. 확실하지? 성금 5천은 받았어. 이게 뭐야? 설명해봐.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아, 이건.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보험 증권을 꺼냈습니다. 수진 앞에 펼쳤어요. 30억. 내가 죽으면 당신이 받는 돈이야. 그리고 하율이 5억. 합계 35억 원. 그건 노후 대비용이라고 했잖아. 노후 대비? 8개월 전에 가입했더라. 그리고 방화 사건 2주일 전에 5천만 원을 인출했지. 누구한테 줬어? 문상철한테?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다 알아. 문상철, 오진호. 정과자들이지. 돈 받고 우리 집을 태운 놈들이야. 저는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가스배관 설계도였어요. 이것도 당신 차에서 나왔어. 가스배관에 표시해뒀더라. 효율적으로 태우려고.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설명해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15년이야. 우리 결혼한 지 15년 됐어. 그동안 뭐였어? 다 거짓말이었어? 도연아? 왜 그랬어? 돈 때문이야? 35억 때문에 남편이랑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야? 수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로 끝날 일이야? 저는 박태경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남자는 누구야? 수지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태경이야. 헬스 트레이너지. 6개월 동안 만났더라. 호텔도 가고 여행도 가고. 도연아, 제발. 이 남자 때문이야? 이 남자랑 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야?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았잖아. 뭐? 15년 동안 한 번도 진심으로 날 사랑한 적 없잖아. 회사만 중요했고 연구만 중요했어. 나는 그냥 집 지키는 사람이었어. 그게 우리를 죽일 이유가 돼?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누군가한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수진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태경이는 나한테 잘해줬어. 사랑한다고 했어. 당신은 한 번도 안 해준 말을.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야? 태경이한테 돈이 필요했어. 도박 빚이 있었거든. 2억 원. 안 갚으면 죽는다고 했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도박 빚 2억 원 갚으려고 남편이랑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저는 테이블을 쳤습니다. 커피잔이 덜컹거렸어요. 그래. 내가 무심했어. 당신한테 잘 못해줬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하유리를 죽일 이유는 안 돼. 10살밖에 안 된 아이야. 당신 아들이라고. 수지는 울부짖었습니다. 알아. 나도 미쳤어. 정말 미친 짓이었어. 하지만 뭐?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돌이킬 수 없었어. 이미 돈을 저버렸고 계획을 세웠고 멈출 수가 없었어. 멈출 수 없었다고? 그래. 태경이가 계속 재촉했어. 빨리 돈을 구해야 한다고. 안 그러면 자기가 죽는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거야? 지금? 수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도연아, 제발 한 번만.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자백하는 거지? 뭐?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고. 방화범을 고용했다고. 보험금 35억을 받으려고 했다고. 자백하는 거지? 수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도연아, 대답해. 자백하는 거냐고. 그래. 내가 했어. 다 내가 계획한 거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랑 하율이 같이 죽어야 했어. 안에 있을 때 불이 나야 했다고. 그래야 완벽한 사고처럼 보이니까. 그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창가에 앉아있던 두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정우석 형사와 동료였어요. 수첩을 꺼내며 다가왔습니다. 이수진 씨 맞습니까?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사들을 봤어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살인 예비, 방화,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저를 봤어요. 도연아, 함정이었어? 날 속인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속인 게 아니야. 진실을 밝힌 거야. 안 돼. 도연아, 제발. 형사들이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을 채웠어요. 수진은 발버둥 쳤습니다. 나요. 나 달라고요. 도연아. 저는 외면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왔어요.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거리는 시끄러웠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죠. 하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어디론가.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발이 가는 대로 걸었죠. 이태원 거리를 지나고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예림 변호사였어요. 도연 씨,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녹음은 완벽하게 됐습니다. 자백 내용이 모두 담겼어요. 그렇군요.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추가 진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어요. 30분쯤 걸렸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정우석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도연 씨, 이쪽으로 오시죠. 조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한예림 변호사도 와 있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녹음기를 켰어요. 오늘 오후 3시 이태원 카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한 것, 수진이 자백한 것, 모든 내용을요. 형사는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부인이 자백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방화범 문상철과 오진호를 고용했다. 둘째, 성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했다. 셋째, 목적은 보험금 35억 원을 받기 위함이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범 박태경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였다고도 했죠? 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은 지금 유치장에 있습니다. 내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박태경이랑 문상철, 오진호는요? 박태경은 오늘 저녁에 체포할 예정입니다. 문상철과 오진호는 추적 중입니다. 곧 잡힐 겁니다. 알겠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진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예림 변호사가 따라 나왔어요. 도연 씨, 네. 힘드시겠지만 이제 법정 절차만 남았습니다. 검찰 조사, 재판. 몇 달 걸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율군은 잘 보살펴야 합니다. 아이한테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내세요. 이미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어요.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율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하율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죠. 아빠. 하율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잘 있었어? 네, 근데 엄마는요? 아직 안 왔어요. 저는 하율이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를 옆에 앉혔어요. 하율아. 네.
엄마는 한동안 집에 못 올 거야. 하유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엄마가 잘못을 했거든. 그래서 경찰 아저씨들한테 가 있어야 해. 무슨 잘못이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살 아이한테 엄마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나중에 크면 얘기해 줄게. 지금은 그냥 엄마가 잘못을 했고 그 때문에 한동안 못 본다는 것만 알아도. 하유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저는 하유리를 꽉 안았습니다. 내 잘못 절대 아니야. 알겠지? 내가 우리를 살렸어.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죽었을 거야. 하지만 내 잘못 아니야. 절대로. 하유리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로 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30대 여성, 남편과 아들 살해, 시도, 보험금 35억 누려. 기사에는 수진의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사진도요. 경찰서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더 보고 싶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쉬라고 했어요.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죠.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어요. 검찰청에 갔습니다. 한예린 변호사가 동행했어요. 검사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였어요. 강도연 씨 맞습니까? 네. 사건 개요는 파악했습니다. 부인 이수진 씨가 자백했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네. 공범 박태경도 체포됐습니다. 자백했어요. 도박 빚이 2억 원 있었고 부인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방화범 문상철과 오진호도 어제 체포됐습니다. 역시 자백했습니다. 5천만 원을 받고 방화했다고요. 검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부인은 살인 예비, 방화,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구형은 15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한 시간이었어요. 공범들도 각각 10년에서 12년 정도 구형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은 2달 후에 시작됩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한예린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재판만 남았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자백도 받았으니까요. 네. 힘내세요. 곧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유리는 학교에 갔어요. 저는 혼자 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회사에 복귀했어요. 일을 했습니다. 하유리를 돌봤고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불타는 집, 수진의 울음소리, 하유리의 비명.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청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어요. 죄수복을 입고 있었죠.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이수진, 일어나십시오.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살인 예비, 방화,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변호인, 의견 있습니까? 수진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증거 제시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나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대포폰, 문자 내용, 보험 증권, 거래 내역, 설계도, 녹음 파일. 모든 것이 공개됐어요. 증인 강도연을 신문하겠습니다. 저는 증인석으로 갔습니다. 선서를 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드님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방화 사건 다음 날입니다. 아내 차에서 대포폰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대면해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자백 내용이 녹음 파일에 담겨 있죠? 네, 맞습니다. 재판장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카페에서 있었던 대화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당신이랑 하율이 같이 죽어야 했어. 안에 있을 때 불이 나야 했다고.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메모를 했죠.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용서할 의향이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수진을 봤어요. 수진도 저를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무리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다 해도 10살 아이를 죽이려 한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공범들의 증언도 있었어요. 박태경, 문상철, 오진호 모두 자백했습니다. 재판은 한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선고일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수진은 남편과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피고인 이수진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수진이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안 돼, 안 돼. 교도관들이 수진을 끌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18년. 하율이가 28살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때쯤이면 저는 60이 되어 있겠죠. 법정을 나왔습니다. 한예린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이제 새 출발하셔야죠. 네. 하율군 잘 키우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법원을 나왔어요. 밖은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정말로 끝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하율이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은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불타버린 집터는 그대로 비워뒀죠. 아직 재건축할 마음이 들지 않았거든요. 하율이는 이제 11살이 됐습니다. 학교 생활도 잘하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예전보다 말수가 늘었습니다. 웃는 모습도 자주 보였죠. 하지만 가끔 밤에 악몽을 꿨어요. 그럴 때면 제 방으로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무서운 꿈 꿨어요. 괜찮아. 이리 와. 하율이를 침대에 눕히고 등을 토닥였어요. 그러면 아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도 여전히 악몽을 꿨습니다. 불타는 집, 수진의 목소리, 법정의 추운 공기. 그런 꿈들이 밤마다 찾아왔어요. 회사 일은 계속했습니다. AI 자율주행 시스템 연구는 진전이 있었어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특허도 출원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면 생각을 덜 하게 됐거든요. 동료들은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으니까요. 처음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 사람 아내가 살인 시도한 거 맞지? 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도 잊어갔습니다. 세상엔 더 자극적인 사건들이 매일 터졌으니까요. 오늘은 수진의 항소심 재판 날이었습니다. 1년 전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지만 수진 측에서 항소를 했거든요. 한예림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항소심이 있습니다. 출석하실 필요는 없지만 원하시면 방청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수진을 다시 봐야 할까요?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완전히 끝내고 싶었거든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1심 때보다 적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는 짧게 잘랐고 얼굴은 야위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죠. 수진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항소심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항소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수진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변호사였어요. 1심 때와 다른 사람이었죠. 재판장님, 1심 판결은 과도합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살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것은 피해자가 우연히 집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의도와는 무관하죠.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피고인은 1년간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재판장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판장님,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수진은 저를 봤습니다. 도연 씨 그리고 하유리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가 저지른 죄를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나중에라도 하유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엄마로서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들었습니다. 검사 측 의견은?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혹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살해하려 했고 완벽한 알리바이까지 준비했습니다. 단지 운이 좋아서 미수에 그친 것일 뿐입니다. 1심 판결 18년은 적절합니다. 오히려 감형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20분 후 선고하겠습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한예림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도연 씨 오셨군요. 네,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요. 감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검사 측 주장이 타당하거든요. 그렇겠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럭저럭요. 하유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이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20분이 지났습니다.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항소심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수진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어요. 그러나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 그리고 피해자가 친자식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항소를 기각합니다. 원심대로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수진이 무너졌습니다. 교도관들이 부축했어요. 안 돼, 안 돼. 도연아, 제발.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유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였어요. 우산이 없었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율이었어요. 아빠 어디에요? 응. 일 보고 있어. 왜? 저녁 뭐 먹을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피자 먹고 싶어요. 그래. 사갈게. 아빠 빨리 와요. 응. 금방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피자 가게를 찾아 걸었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옷이 젖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피자를 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하유리가 반겼어요. 아빠, 피자 왔다. 와, 고마워요. 하유리는 피자 상자를 받아들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저는 젖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함께 피자를 먹었습니다. 하유리는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한 조각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요. 뭔데? 과학 시간에 로봇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로봇이 제일 잘 움직였어요. 그래, 우리 하율이 똑똑하네. 아빠 닮아서요. 하율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율이는 숙제를 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정말 끝이에요. 항소심도 끝났습니다. 이제 수지는 18년을 복역할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저와 하유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하유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숙제 다 했어요. 그래, 잘했어. 이제 뭐해요? TV 볼까? 좋아요. 하유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TV를 켰죠. 만화 영화가 나왔습니다. 하유리는 좋아했어요. 웃으면서 봤습니다. 저는 하유리를 바라봤어요. 웃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겠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수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였어요. 하유라, 씻고 자야지. 조금만 더 봐요. 안 돼. 내일 학교 가야 하잖아. 알았어요. 하유리는 욕실로 갔습니다. 씻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8년 후면 저는 60이 됩니다. 하유리는 29이 되겠죠. 그때쯤이면 하유리는 어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직장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지 모릅니다. 수지는 그 모든 순간을 놓칠 겁니다. 아들이 자라는 모습, 청소년이 되는 모습, 어른이 되는 모습, 다 놓치는 거죠. 그게 수진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하유리가 나왔습니다.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빠, 다 씻었어요. 그래, 자러 가자. 하유리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줬죠.
아빠, 응?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죠? 당연하지. 왜?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하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계속 같이 살 거야. 엄마는요? 엄마는 한동안 못 봐. 아주 오래. 알아요. 괜찮아요. 하유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만 있으면 돼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잘 자. 네. 아빠도 잘 자요.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제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도 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겠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악몽을 꾸지 않기를 바라며요. 5년이 흘렀습니다. 하유리는 이제 16살이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키도 많이 컸죠. 제 어깨를 넘어섰어요.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이제 어엿한 청소년이었어요. 저는 47이 됐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얼굴에 주름도 생겼죠. 하지만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했고 규칙적으로 생활했거든요. 회사에서는 승진했습니다. 이제 팀장이 됐어요. 후배들을 이끌고 있었죠. 연구도 계속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고 성과도 좋았어요. 하유리와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물론 사춘기라 가끔 말다툼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대체로 평화로웠죠. 주말엔 함께 영화를 보거나 등산을 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죠. 아빠, 오늘 뭐 해요? 하유리가 물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요. 글쎄, 너 하고 싶은 거 있어? 옛날 집터 가보고 싶어요. 저는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옛날 집터요. 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어떻게 됐나? 아직 그대로 있을 거야. 아무것도 안 지었으니까. 그럼 가봐요. 같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5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이에요.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하유리가 원한다면요. 그래. 가보자. 식사를 마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어요. 기억을 더듬으며 운전했죠. 30분쯤 걸렸습니다. 골목 입구에 도착했어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골목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했어요. 걸어 올라갔죠. 집터가 보였습니다. 빈 땅이었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경계선을 따라 낡은 펜스가 쳐져 있었죠. 저는 펜스 앞에 섰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불타는 집, 연기, 하유리의 눈물. 여기가 우리 집이었구나. 하유리가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슬프면서도 그리운 듯한요. 응,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 기억 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럴 거야. 넌 어렸으니까. 저는 펜스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거실이 있던 자리, 부엌이 있던 자리, 하유리 방이 있던 자리. 다 사라졌어요. 잡초만 남았죠. 아빠, 여기 다시 집 지을 거예요? 모르겠어. 생각해 본 적 없어.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래야 완전히 끝나는 것 같아서요. 저는 하유리를 봤습니다. 아이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끝낸다는 게 뭘 말하는 거야? 엄마랑 있었던 일이요.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생각해 볼게. 아빠, 응?
저 엄마 보고 싶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정말? 네.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그때 이후로요. 그래. 보면 안 돼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섰습니다. 하유리는 기다렸어요. 보고 싶으면 봐도 돼. 정말이요? 응. 너한테 엄마니까. 볼 권리가 있어. 하유리의 눈이 빛났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대신 조건이 있어. 뭐예요? 내가 같이 가야 해. 혼자는 안 돼. 알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수진을 다시 보게 되는 건가요? 5년 만에요? 언제 갈래? 다음 주 토요일이요. 괜찮아요? 알았어. 교도소에 연락해 볼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하유리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교도소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접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수감자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수진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같이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날짜는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요. 오전 10시 가능하십니까? 네. 신청 완료됐습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 50시 전까지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일하고 하유리를 돌보고 생활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수진을 보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하유리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준비됐어? 네. 차에 올라탔습니다. 교도소는 외곽에 있었어요.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교도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건물이었어요.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둘러싸고 있었죠. 주차하고 내렸습니다. 하유리와 함께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소지품을 맡기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접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투명한 아크릴판이 가운데 있었고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쪽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곧 수감자가 나올 겁니다. 교도관이 말했어요. 저와 하유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3분.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는 완전히 회색이 됐고 얼굴은 더 야위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44살인데 50대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유리를 봤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유라.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크릴판에 손을 댔어요. 하유리도 울었습니다. 손을 뻗어 판에 댔죠. 수진의 손과 마주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컸구나.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수진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키도 이렇게 크고 목소리도 변했구나. 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 너무 미안해. 하유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저는 조용히 앉아서 둘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도연 씨, 오랜만이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요. 하율이랑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정말 못난 엄마예요. 못난 아내였고요. 이젠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네. 다 지난 일이니까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생각 없어요. 그럴 자격도 없죠. 다만 하율이만은 잘 키워주세요. 제발. 당연히 그럴 겁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하율이를 봤습니다.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하율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들도 많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엄마도 건강하세요. 아프지 말고요. 알았어. 엄마 건강할게. 꼭. 하율이가 웃었습니다. 수진도 웃었어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30분이 금방 흘렀어요. 접견 시간 종료입니다. 교도관이 들어왔습니다. 벌써요? 하율이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엄마. 그래, 꼭 와. 엄마 기다릴게.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하율이도 일어났어요. 안녕히 가세요. 도연 씨. 하율아. 네. 안녕히 계세요. 수진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뒤돌아봤습니다. 도연 씨. 네. 행복하세요. 제발 하율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수진이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저와 하율이는 접견실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아빠. 응? 고마워요. 데려와줘서 천만에. 다음에 또 와도 돼요? 내가 원하면. 네. 가끔 오고 싶어요. 알았어. 저는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를 벗어났어요. 하율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디 가요? 집에 가지. 어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계속 지금처럼 살 거야. 너랑 나랑. 옛날 집터에 집 지어요? 그래. 지어보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좋아요. 하율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하율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율아. 네. 우리 집은 내가 있는 곳이야. 알지? 하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그럼 됐어.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석양을 향해서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힘든 일도 있을 거고 좋은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하율이는 함께 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